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호입니다. 오늘 일요일 오후입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가게를 오늘 하루 쉬려다가 집에 있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손님이 없어도 가게 나와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장사하면 그린가 봐요. 장사를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직장 생활도 썩 잘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장사도 잘 못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딸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목이 확 잠겼어요. 내년 1월이면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죠. 12월 17일이 되면 선거인단 뽑은 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죠. 그래서 12월 17일 날 대통령이 확정이 되고 1월에 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수위에서 행정부를 이끌어갈 인선을 많이 하죠. 비서실장, 국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재무장관, 상무장관 쭉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젊어요. 한 40대, 50대 젊더라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뭘까? 트럼프는 유세 기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 다시라는 말을 했으니까 누군가는 한번 그 표현을 썼겠죠. 그게 1980년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 강한 미국을 주창하고 당선이 되셨죠. 1980년에. 그 당시 그런 위대한 미국, 강한 미국을 마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처음 쓴 건 로널드 대통령이에요. 그 마하 프로젝트를 트럼프 대통령도 썼죠. 일기에도 썼고 요번에도 썼어요. 그래서 2015년인가 상표 등록했더라고. 특허권. 야, 정치권의 용어도 특허권을 등록을 한다. 원래 공화당의 싱크탱크가 헤리티지였는데 AFPI를 바뀌었죠.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연구소. 행정명령을 300개 준비한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는데, 그럼 트럼프가 볼 때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지금의 미국이 위대하거나 강하지 않을까? 왜 트럼프는 그런 말을 할까? 이런 말도 했어요. 미국을 구하겠다. 그럼 미국이 무슨 위기에 빠졌나?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하겠다는 거는. 아무튼 지금의 미국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렇게는 모아집니다. 트럼프가 보는 미국. 결국은 패권이죠. 패권. 패권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화폐, 군사, 에너지, 기술, 공급망, 그런 패권들, 우주 관련된 패권들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일단 그렇게 좁혀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씩 한번 따져봐야 돼요. 먼저 군사적인 부분. 앞으로의 군사 패권은 AI를 누가 더 혁신을 하느냐. 그것이 AI 군사의 세계 군사 패권을 가를 것이다. 모든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은 군사적인 면에서 다 출발을 했어. 사람의 희생을 줄이면서 AI가 수행하는 전쟁. 그런 시대를 구상하는 거죠. 그래서 AI 산업을 미국 주도하에 패권을 가지겠다. M7 중심으로. 그것이 AI 산업을 패권을 갖는데 중요한 건 반도체. AI형 반도체. 그 부분인데, 그럼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패권을 가지려고 하면 패권을 위협하는 상대. 러시아는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뒤쳐져 있죠. 한 나라로서 미국을 위협하게. 이유는 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해결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지정책, 그 복지정책을 하면서 누적되어 온 재정의 부실. 그 부분은 조금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에너지 자립이 이유가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수출 경쟁력도 많이 떨어졌고, 이민자 정책, 환경에 대한 거, 인권.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기존의 가치 중심에서 성장 위주 쪽으로 아마 무기가 좀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유도 미국한테 위협을 준다기보다는 자체 블록으로서의 강점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우호적인 관계잖아요. 영국과 EU가 미국하고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 브릭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인데, 그냥 딱 집어서 중국이라고 보면 돼요. 중국이 세계화 과정에서 제조업을 대신 수행을 했죠. 세계의 제조업을. 그러면서 기술 발전을 많이 했어요. 구산업에서. 그러면서 기술이 갖는 부가가치, 그걸 배운 거죠. 중국이 부존자원도 많고 노동력도 많고 생산성만 있으면, 기술과 생산성만 있으면 미국한테 굳이 그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기술과 생산성, 그리고 양극화된 상황,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중국도. 근데 중국은 구산업으로서 미국을 대항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하고 수출해가지고 트럼프 정부 전에는 한 5천억 달러 흑자를 봤는데,
지금은 뭐 한 2,800억 달러, 60%로 줄어들었죠. 그것도 트럼프 일기 때 관세 25% 적용했는데 위안화를 환율을 인상했죠. 6.3인가 6.5에서 7.1대로 7대로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11%인가 인상했어요. 그 관세 25%를 한 65% 희소화 시켰죠. 그리고 베트남이나 멕시코 1대1로에 협력하는 국가들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또 했기 때문에 25%의 관세가 중국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죠.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이 어려운 것은 코로나 3년 동안 국경 차단을 해가지고 내수가 이게 줄어드는 내수 침체. 내수가 61%를 차지하는데 내수 자체가 어려우니까 GDP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 성장. 중국은 5%는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1인당 GDP가 12,000달러라고 하더라도 뭐 6억 명 이상이 20만 원 갖고 한 달 생활하는 정도니까 양극화가 너무 돼서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돈이 한 1,700조 위안? 그리고 기업들이 120조 위안. 근데 그걸 안 푸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러면 300조 위안이에요. 지금 중국이 부실 채무가 한 11조 달러. 11조 위안. 11조 달러죠, 달러. 그 정도 되니까 그 300조가 이렇게 돈이 돌아야 중국도 경제 성장이 5%를 달성할 수 있다. 1년에 대학교 졸업하는 중국 대학생이 1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공대생이 220만 명. 그러면 GDP 1%당 24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그러니까 5% 성장하면 1200만 명의 대학생을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거죠. 5%가 성장하면. 그래서 5%에 그렇게 중국이 기울이는 거예요. 그 5%라고 하는 숫자. 경제 성장. 뭐 내년도는 IMF에서 4.5? 이 저성장 시기에 4.5도 굉장히 오르는 거죠. 우리가 뭐 2.0 정도 IMF에서 얘기하는 거 생각하면. 중국은 코로나 3년 동안 국경 딱 걸어 잠그고 제가 봤을 때 R&D를 많이 한 것 같아요. AI 관련 분야에 대해서 R&D를 많이 해서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안면인식 이런 것들은 세계 1위 아니에요. 그리고 반도체도 7나노까지 20나노까지는 자체 생산하는 쪽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산업에 대해서 3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많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거를 미국이 무료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결국은 군사력 경쟁을 AI 기반으로 해서 패권을 잡는 전쟁을 하고 있다. 한 면에서. 이렇게 봐지고요. 에너지는
트럼프는 자국에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많으니까 그걸 사용을 하자. 예. 그래서 중동의 원유 가격으로 고물가를 방어를 하겠다. 저물가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러면서 저달러를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 태양열 에너지는 타에 추종을 하죠. 전 세계 7, 80%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태양열. 예, 그런 에너지에 대한 견제도 있는 부분이 있죠.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중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친환경으로는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제어하는 역할, 화석연료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 쪽에서도 타격을 받았죠. 미국이 달을 그 뒷면에서 가서 착륙을 했잖아요. 중국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는 하질 못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나 나사가 좀 위기를 느끼는 거죠. 우주 쪽에서. 우주에 관심 있는 게 머스크 아니에요. 스페이스 X. 나중에 우주군 사령관이 되려나 봐. 머스크는. 그럼 우주의 달 뒷면에 착륙을 먼저 세계 첫 번째로 한 중국. 이 우주 쪽에서도 패권의 위기를 느끼는 거죠. 미국이. 결국은 기술 쪽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폐.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게 1970년이죠. 닉슨 대통령 있을 때 54년 됐죠. 55년. 옐런이 이제 너무 많이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미국 부채가 34조 달러 아니에요. 34조 달러. 이제 GDP가 27조 달러니까 한 125%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부채 비율을 줄이려면 GDP분의 부채 아니에요. 그러면 분자를 줄이면 되는데 부채를 줄이면 되거든요. 그럼 무역 적자를 줄이면 되거든. 그리고 관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를 키우면 되거든요. GDP를. 그러면 재정 적자도 줄어들겠죠. 세금을 많이 낼 테니까. GDP를 늘리기 위해서 관세도 올리고 자체 감세 정책도 하는 거죠. 경쟁력을 더 있게 하려고. 그래서 GDP 총량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겠다. 그래서 34조 달러라고 하는 옐런이 차려놓은 밥상 트럼프가 설거지를 해야 돼요. 지금 트럼프는 그거를 4년 중에 아마 1, 2년은 그거 해야 될 거예요. 옐런의 설거지를 해야 돼요. 단기채가 뭐 계속 돌아올 건데 뭐 2개월 3개월짜리가 또 2년 3년짜리가 그거를 장기채로 다 옮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2조 5천억 달러라고 하는 단기채 시장에 있는 걸 다 갖다 썼거든요. 옐런이. 단기채 시장에서 끌어올 돈이 없어요. 트럼프가. 그런 장기채로 다 올려야 되거든. 바꿔놔야 되거든. 옐런 설거지 하느라고 바쁠 거예요 아마. 1년 동안. 그래서
미국의 적자를 줄이고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 그러면서 무역 적자 줄이고 재정 적자 줄여서 건전하게 하겠다, 미국을. 그런 쪽으로도 보이는데, 사실 이 달러가 많이 발행되면 채권 가격 떨어지고 금리 인상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달러를 많이 발행했다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달러를 더 많이 가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달러를 전 세계인들이 우습게 보는 상황도 아니거든. 달러를 지금 갖고 있으면 괜찮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문화상품권하고 달러 주면 뭐를 가지려고 할까? 지폐. 달러 지폐를 선호하지 않겠어요. 경쟁력이 더 있잖아. 문화상품권보다.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에 흔들림은 없지만 많은 통화량이 늘어나서 혹여나 미국 국채가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흑자를 내서 부채를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엔화나 유로나 위안화나 한 번씩 다 달러한테 내가 기축통화를 하겠다라고 한 번씩 위협을 가한 적이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정리를 했고, 한 번 되들어 가지고 30년, 잃어버린 30년이 됐고, 중국은 위안화 2009년에 기축통화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환율 인상 한번 하게 해놨잖아요. 유로도 그 마샬 정책으로 서도 그렇게 국가 부흥을 시켜줬고, 또 나름 블랙리스트가 있는 바람에 스스로 조금 블럭을 약화시킨 면이 있어요, 자신들이. 유로가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범용성이 좀 적죠. 범용성. 우리나라 유로 갖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그 정도로 이렇게 세계인들이 많이 갖고 있지는 않죠. 예. 언제든지 달러에 위협을 주면 그 위협을 준 나라들은 20, 30년을 고생하게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화폐를 함부로 미국한테 대들지를 아직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은 너무 많은 단기간에 화폐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달러를 다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사람도 들어오게 하고 해서 미국이 사람과 화폐와 기술과 군사 에너지 면에서 허브가 되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는 그게 위대한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구하겠다. 그리고 우주 관련돼서도 허브가 되겠다.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그게 강한 미국이 아닌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라고 해도 일본 그 연방 그 패드처럼 있어요. 제오비인가? 거기서 일본 국채 발행한 걸 일본 은행이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자기 나라 본인들의 은행인데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가계로 얘기하면 아들이 빚이 많은데 그거를 대부분 아버지한테 빌려온 돈이면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런 거죠. 일본 은행이 일본의 국채를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250%의 부채 비율이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외환의 리스크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관점에서 외환을 봐야 돼요. 환율 관리. 채권자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거나 다른 나라 기관이거나 다른 나라 국가냐 아니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냐가 중요해요. 채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순 채권국이에요.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갖고 있는 채권으로. 외부에 있는 채권 채무를 따지면.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채권국이죠. 그러니까 채무를 갖고도 돈이 많이 남아. 우리나라는 별로 안 남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럼 그럼 암호화폐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인 알트코인, 그것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축통화는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막 하루에 막 20-30% 오르고 하루에 20-30%씩 떨어지면 그게 기축통화는 좀 어렵죠. 불안해하잖아요. 세계 사람들.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기축통화는. 근데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너무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급변하고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 무한정으로 이제 발행을 하지만 기축통화로서 가기에는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세계 나라와 합의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생각하는 위대한 미국을 구하겠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